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한장 박세함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입법의 발자취, 그리고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린 국회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업할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법 새내기 영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도 다시 돌아온 열심히 배우고 있는 법 공부 열심히 하는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저희 법탄의 멘토직이죠. 현창윤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창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법은요. 이 사진 두 장 속에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아시죠? 같은 듯 다른 두 장의 사진입니다. 자, 이 그림 어떤 그림 같나요? 맛있겠다. 떡볶이 사진이요. 와. 자, 이 사진은 1980년대에 우리 학생들이 즐겨 찾던 분식집 메뉴입니다. 저게 1980년대에만 해당하나요? 영원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지금도. 아, 너무 맛있겠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2000년대 우리 학생들이 먹던 분식집 메뉴입니다. 메뉴가 똑같은 차이를 메뉴 아시겠어요? 똑같다고. 아니, 그때는 쌀떡이 유행하고 지금은 오히려 밀떡이 유행해서 쌀떡, 밀떡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핫도그에 설탕이 발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딱 하나 보이긴 했거든요. 배경에 좀 차이가 있는데 뒤에 글씨가 첫 번째는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있는 것 같아요. 오, 전혀 몰랐어요. 그죠? 떡볶이에만 눈이 갈 뿐. 음식만 보다가 어떻게 딴 게 보이지? 저렇게 큰데 맞아요. 이 배경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먹는 메뉴에는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바로 이 배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우리 먹거리의 투명성을 지키는 법,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 제도입니다.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원산지 표기. 네,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언제부턴가 생겼잖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친구들은 대한민국이 고도의 성장기를 거친 이후에 안정적인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저희는 그 과도기를 겪었고 그보다 네. 더 옛날에는 1950년 6.25 전쟁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너무 먹을 것도 없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식중독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린 맞아요. 시절이죠. 그리고 옥수수 전분이나 밀가루를 그나마 살 수 있으면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문제는 이런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식중독 때문에 사람이 종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한국이 1960년대에는 산업화 초기였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무허가 식품이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사망에 이르는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식품위생법을 처음 제정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사건 반장이 한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후 1962년 5월 19일 부산에 위치한 미군 부대 근처 수상한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이들이 주고받은 건 바로 깡통. 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제조 검사도 안 받은 상태로 다시 재사용해서 불량 통조림을 시중에 대량 팔아온 건데요. 이들이 제조한 통조림은 꽁치, 소시지, 음료까지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구속했습니다. 이거 먹을 걸로 장난치는 게 제일 악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꽁치는 그냥 놔둬도 잘 상하는데 꽁치 통조림이라뇨. 그러면은 그야말로 제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는 시대였을 것 같은데, 그럼 이때 유통기한이나 뭐 제조 이런 것들도 다 표기가 안 돼 있었을 때였나요?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늦게 나온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 연월일의 표시는요, 1973년도에 의무화가 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나 권장 소비기한은 1995년에 이르러서야 마련이 됐죠. 즉 1960년대에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했고
1970년대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표시를 명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아까 사진에서 80년대랑 다르게 2000년대에는 원산지 표시제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첫 시작은 수입품이 대상이었어요. 관계 법령도 원래는 농수산물 쪽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이었거든요. 1990년대부터 수입 농수산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거든요. 이를 대처하기 위한 법이었죠.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총리 보고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때 바나나가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그 진짜 전까지 모르지. 네. 진짜 우리 바나나는 너무 고급 음식이었어. 바나나라는 게 95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전까지는 되게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엄청. 네, 근데 메론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바나나나 이런 거의 수입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이때 1995년부터는 국산 농수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 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반발 같은 건 없었나요? 당시의 국회 상황을 들여다보시죠.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87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 전화를 15888-112번으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고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기 물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아닌 사람들은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에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산 김치 파동이었죠.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여전히 한우 고기로 둔갑돼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고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지라면, 쓰레기 만두, 포르마린 골뱅이, 찐살, 락김치, 이제는 기생충 알까지 왔습니다. 먹거리는 국민 건강의 기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고칠 건 고치고 왜곡되게 보도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 메뉴 관련 식당들이 모두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이면 맞아요. 이미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을 먹을 때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김치를 계속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급식입니다. 학부모들이 연관이 되면 이거는 가만히 안 있죠. 식탁 위에 사기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입법 청원 제출까지 있었는데 이때 그렇다면 비단 김치에서 그칠까? 내가 먹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원산지가 이상하게 둔갑된 건 아닐까라는 엄청난 불신이 생겼어요. 2000년 초반에. 맞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식품위생법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2001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된 건데요. 이때 한국 사회에 정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밖에서 먹는 음식도 깨끗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행을 했던 거 저희가 스테이크하우스. 자주 가요? 어렸을 때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딱 그때. 네.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 사이에 외식 사업이 말 그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때 다른 음식점도 같이 성장하면서 국산, 한우, 국내산 김치 같은 문구가 좀 마구잡이로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데요. 자, 여기에 수입 농축산물 개방이 급격화되면서 음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죠. 여기에 부합되게 도입된 게 바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기의 의무화 제도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랑 음식점 표시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요, 가공품, 배즙이나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기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원물을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게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많잖아요. 양념도 많고 원재료도 많고, 특히 한식은 한 메뉴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만 해도 진짜 열 몇 가지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당시에는 제시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어딜 가든 김치는 뭐, 어디에서 왔다, 뭐 고기는 어디 거다,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게 그때는 힘들었던 거네요. 골목마다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음식점마다의 시스템을 다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2005년 12월 식품위생법 안에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기가 최초로 법률화 되었는데요. 당시 음식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영업의 나라라고 할 만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들에게는 원산지 표시가 하나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국회와 어떻게 조율을 이뤄나갔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김춘진 인사 올립니다. 17대 국회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그때 이해관계자, 특히 요식업조합에서 저희 사무실을 점거해서 농성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은 그걸로 인해서 벌금을 부는 분들 굉장히 섭섭해하죠. 그러나 우리 소비자의 알 권리, 그리고 이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협의해서 화합하는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 적객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식육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여 음식점 단계에서의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의 원산지 등에 대한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산팀에서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주 입법조사관입니다. 2005년 식품위생법에 최초로 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그 음식들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요. 사실은 음식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밥 하면은 쌀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불고기 하면 소고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기타 양념거리, 간장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농수산물은 한 가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되지만 음식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또 음식점마다 각자의 레시피가 있어서 어떤 재료를 어떤 원산지를 가진 식재료를 넣는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그 단순한 그 무역에서 사용이 되는 관세를 주기 위한 정보의 유지였던 원산지 표시 제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확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업장 입장에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이걸 왜 하나 이랬을 거예요. 저희도 그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이 됐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음식 원산지는 중요하니까 신뢰를 키우려면 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식당 자영업자들, 사장님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미국산 소고기를 둘러싼 그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저도 막 맞아. 미국산 소고기를 무서워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냥 먹기 싫어 이랬던 적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서라도 좀 더 음식점 표시제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는 이런 반발에 대한 의견 조율로 식당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부위용 쇠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및 종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소고기 말고 다른 메뉴까지 원산지 표기를 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숙제였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별도의 통합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당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단속으로 나오면 다른 데 가서 간판 바꾸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딱 국세청하고 해가지고 한 번 그거 하면 몇 년 동안에 아주 장사도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동료 의원들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들 중에 농촌 출신은 없었어요. 도시는 음식점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산물은 이 요리에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요리를 하는 원료죠. 그런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그걸 넣어서 법을 만들면은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인이 됐지만 이용훈 대법관을 비롯해서 대법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농산물의 정의가 이건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서 검찰의 최고위층과 이게 논쟁을 했죠. 당신네들 이 법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쭉 설명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정법을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있어야 하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맞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생겼으니까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근데 또 식당에 가보면 모든 식재료가 그렇게 다 써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 음식점에서 표기할 원산지 품목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자, 농산물은 쌀과 배추김치, 김치의 경우에도 이 배추와 고춧가루는 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콩, 이 세 종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물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가 해당되고요. 수산물의 경우에는 넙치, 광어, 그리고 우럭, 참돔, 미꾸라지를 포함해서 20품목입니다. 그래요? 이 재밌는 건 품목에 해당된다면 수족관 등에 진열된 살아있는 생선이라도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배달도 많이 시키는데 배달 앱이나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오늘 그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거기 영수증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원산지 표시판을 보면서 헷갈렸던 게 하나 있는데 뭐 어떤 건 어떤 원료가 몇 % 들어있다, 뭐 어떤 원료가 몇 % 들어있다. 근데 그걸 다 합치면 100%가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가공품의 경우 100% 어떤 원물만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럴 땐 배합 비율이 50% 이상인 원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또 배합 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를 시작으로 먹거리에 대한 다른 표기도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게 언제라고 했죠? 1962년. 역시 우리 법탄의 우등생. 맞습니다. 60년을 넘긴 식품위생법 안에서 또 다른 법률 안에서도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다양한 표시제 의무화가 도입됐는데요. 현재는 식당, 학교 급식, 온라인 판매 식품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GMO,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조항 신설이 됐고요. 또 식품 이력 추적제가 또 강화가 됐습니다. 또 분유나 유제품, 영유아 식품은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햇섭 들어보셨죠? 햇섭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처벌도 더 강화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식품으로 국민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바로 식품유해 사범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에 명시된 단어는 아니지만 검찰이나 시약처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식품유해 사범이 부정한 또는 불법 행위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멜라민 등 유해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입이나 판매 금지를 하는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7년 이하의 징역과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동시에 처벌도 가능해요. 또 다음 5년 내에 재범하게 되면 처벌도 더 가중됩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행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알바생이 이 법을 어겼다, 그 주인까지 처벌되게 됩니다. 또 법안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원산지를 표기할 때 단순히 허위 표시 정도만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당의 원산지 표기법에서는 좀 더 넓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정확한 원재료에 그렇지 않은 식재료를 섞어서 파는, 이 섞는 경우도 분명히 금지 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이게요, 저희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원산지 표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를 피부로 느꼈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 이후에 좀 원산지 표기로 인해서 내가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바뀌기도 했나요?
사실 원산지가 어디 산이다라고 해서 꼭 거길 안 가고 그러진 않는데 맞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김치 맛이 이거 약간 우리나라 국내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딱 돌아보면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 김치 예. 쓰는구나. 그런 경우는 꽤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국내산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항상 그게 표시가 있었기도 하고 저는 또 급식 세대인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오늘 급식이 뭔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뭐 이런 바이러스 이것도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같이 써 있어요. 원산지도.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때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좀 놀랍긴 한 것 같아요. 이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은 곧 우리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먹거리의 길을 투명하게 밝힌 제도. 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은 원산지 표시제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있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